하고 그럼 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름을 좀 한번 쓰십시오 했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디에다 서류를 할 때는요, 왜 우리 그 기미 독립선언서 보면은 맨 위에 민족 33인 대표 누구 하고 밑에 쭉 이름하죠. 대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뭘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경문 같은 거 뭐 이런 걸 쓸 때 20명이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하면은 20명 중에 대장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싶은 때가 있다 이거죠. 누가 누군지. 그럴 때는 앞뒤 위에다 맨 앞에 쓰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표거든요. 그렇게 그걸 구분 못하게 쓰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동그랗게 하나 해놓고 사람 이름을 50명이 50명 다 쓰자 이거. 사발 통물이. 동그라미를 크게 하면은 많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대표냐 이거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 N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그 경문을 쓴다든지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법에서 누구를 불러도 공동 책임이지 대표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따로 나타내기 힘들고 N분의 1의 책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한 대표적인 예가 옛날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 그 동학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름을 전부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우리는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사발통문. 사발하면은 우리 두 글자네요. 그러면 항아리가 왜 저 짤록한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저 무처럼 돼 있는 거. 그러면 동그라미 세워서 한 파남, 뭐 예를 들어서 김현애, 또 누구 이렇게 쭉 쓰면 이게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 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는 사발통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서 사발통문에서 무슨 사발을 이렇게 가지고 어려서는 뭐 사발에다 뭘 넣어서 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서 길을 가다 보면요. 여인숙이라는 걸 봤어요. 여인숙. 지금도 여인숙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저 시골에 가면요. 왜 여자만 저 집에 가서 자야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자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듯이 이제 사발통문하니까 사발하면 우리는 밥그릇 생각한다 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사발통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을 할 때 참 사인을 해야 되겠고 사인을 해서 내가 또 특별하게 보이기는 싫고 그랬을 때는 야 우리 N분의 1의 책임자 큰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대표는 아니다. N분의 1의 책임이다. 이렇게 한번 저 재미있는 저 얘기를 드리려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교재로 보면은 제 6강을 한번 봐주세요. 6강이면은 교재 110페이지에서부터 아마 한 123페이지까지 겁니다. 110페이지에서부터 123페이지 제6강, 7강 내용을 요약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6강 내용이 지금 가지고 계셨는지 조금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6강은 제목에 대한 겁니다. 제일 먼저 제목에 대한 건데 자 여기서 봐주세요.
글의 제목, 이 글의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요인입니다. 키가 돼요. 보통 우리 왜 어디 가서 지금까지 각자가 사람 이름을 한번 들으면 딱 기억나는 사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딱 기억나는 사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지금까지 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름을 들었는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이름 잘 별로 뭐 그냥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는 글도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글도. 그러니까 수필을 수천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일일이 읽어보고 이거 안 한다 이거죠. 제목을 보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필을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사람에 비하면 얼굴에 해당하고 첫 인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하면 일종의 문패나 마찬가지예요. 문패 또는 명함, 우리 명함 돌리는 거, 간판 이런 거에 하나 봅니다. 아까 사람 이름을 얘기했지만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요즘에 뭐가 엄청나게 많으냐면은 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판을 보고 머릿속에 탁 남는 거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인데 제목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지만 그 글에서 담는, 수필에서 담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요약해서 표현을 해요. 전혀 관계없는 이름을 적으면요 나중에 사기꾼 소리 들어요. 보통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상업주의가 만연한 출판사에서 수필 책 선전하는 거 보면 수필이나 시집 선전하는 거 보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막 호화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 거 대표적인 거예요. 9시 뉴스 보통 9시나 8시 뉴스 보시죠? 저 특별한 일 없으면요. 저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싫어서 뉴스 안 봅니다. 한 번도 보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뉴스를 보면은 또는 신문의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신문 천년이요. 타이틀 보면요. 선정적인 내용입니다. 전부. 왜? 텔레비 같으면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돼요. 첫 번째, 9시 뉴스 시작한다? 그러면 그 시작할 때에 그 순간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 선정적인 내용을 합니다. 또 텔레비도 마찬가지예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아닌데 다 그냥 제목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용을 줄여서 빼야지 너무 선정적이거나 시선을 집중하게 하면 또 그것도 안 좋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컴퓨터 우리 글을 써놓으면요 보통 인터넷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은 그 제목을 보통 인용해서 어디다 이렇게 냅니다. 각종 예를 든다면 다음이든지 또는 네이버든지 구글이라든지 거기서 끌어갈 때 그 제목 보고 끌어가요. 끌어갈 때 보면은 제목을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면요 뽑힐 확률이 많아요. 왜? 남자로 이 찾고 여자로 찾고 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뽑히듯이 제목은 가능한 한 저는 그래서 뭐를 많이 쓰느냐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이런 쪽을 많이 씁니다. 쓰고 싶어 해요. 왜? 기왕이면 인터넷에 내 글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자, 제목의 관점. 제목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감각적, 자극적, 감상주의 유명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감각적, 자극적, 감상주의적
이런 모형을 하는 게 마치 뭐에 마찬가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테레비에 처음에 뉴스 발표할 때 제목, 헤드라인이죠. 신문의 헤드라인. 요거를 할 때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제목을 또 즐겨하는 것이 상업주의적인 출판사. 이런서 요걸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실명론. 실명론이라는 것은 이 책을, 지금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고마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 수필 하나에서. 그러면은 이 내용은 한 석장 해서 원고지로 한 20장, 15장, 15장 썼다고 해도 내용의 중심은 뭡니까? 천고마비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내는 게 실명론입니다. 자, 우리 지금 내가 글을 썼는데 김연애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김연애의 삶 이러면은 그 중심이 되자는 얘기죠. 근데 이 김연애 선생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써놓고 송선이의 삶 하면 이건 사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명론, 유명론이냐 실명이냐 또 허명론이냐 허명론은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게 상업주의적인 겁니다. 보통 책을 선정할 때 보면은 한 문장 이렇게 해서 한 글귀 뽑아내는 거 보면 보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의 요건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저기를 할 때요. 제목을 할 때 제목의 요건 중에서 제목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요전에 어떤 거 보니까 한 줄이 넘어가야 제목이요. 글 제목이. 이거는 일단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한 줄 넘어가면은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글이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안 따져요. 읽기 귀찮으니까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해라. 간결하게 하면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제목을 보고 이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자. 그 다음에 역시 흡인력, 시선을 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제목을 할 때는 간결성, 예측성, 흡인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정하자. 이름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름 정할 때도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엄마 아버지가 이름 잘못 져가지고 일생 동안 우스갯거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중이라고 졌습니다. 신중. 그런데 성이 공교롭게 임시예요. 자, 은행 창구에 앉았는데 창구에 이름 딱 했는데 임신중. 그게 실제 제가 봤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처녀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된다 이죠. 그래서 이제 간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선을 끌도록 이렇게 하자. 혹시 나중에 이제 어떤 책이든지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할 때요. 어떤 사람들 보면 P하고 112, 114, 112부터 114거든. 이거 복수 페이지죠. 복수 페이지일 때는 P 하면 안 됩니다. P 해야 돼요. 페이지 2페이지라는 뜻입니다. 페이지 복수 페이지라는 얘기죠. 그냥 P 하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P라고 쓰면은 틀린 겁니다. PP. 왜? 112에서 14니까 112, 113, 114 세 페이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2페이지. 이거는요, 대학 교수들이 논문 쓸 때도 이거 틀려요. 저는 그렇게 쓴 사람들 논문 쓰면요, 내용 보지 않고 그냥 낙제해 줍니다. 어디다, 논문에 논문지 실릴 때 평가하거든요. 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 2페이지니까 복수 페이지일 때는 PP라고 쓰고, 단수,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30페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쓸 때는 P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수필의 구조입니다. 수필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크게 나누면요. 서두, 전개 부분, 결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서두가 뭐 하느냐? 수필의 글을 어떤 글이든지 읽었을 때 맨 위에 문단이 서두입니다. 누가 썼던 맨 위에 문단이. 그게 서두거든요. 이건 보통 한 문단으로 나타나요. 서두는. 내가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지 그 주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수필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요. 아무리 읽어도 앞부분에서 뭐를 썼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없고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뭐 썼다고 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앞에서 왜? 여기 지금 제가 수필을 썼는데 지금 하나 썼습니다. 썼으면은 이 수필 다 안 읽어봅니다. 맨 먼저 제목 보고 제목이 마음에 들면은 첫 문단 봐요. 첫 문단이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첫 문장. 첫 문장에서 쫙 구미가 땡기면 읽어보는 겁니다. 첫 문장에 읽어봐가지고 첫 문장, 서두의 첫 문장 읽어봐가지고 구미 안 당기면 어떻게 하냐면 에이씨 나 다른 거 읽어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제시하고 무엇을 쓸 것인가?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재는 막대기인데 막대기 중에 나는 지팡이, 그 막대기 중에 지팡이를 쓸 거다. 그러면 지팡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어떻게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한 다음에 그 무엇을 쓸 것이나 무엇을 쓴다는 걸 한두 문장으로 축약을 해줘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쓸 거냐? 그 글을 쓸 때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쓴다. 우리 가족에 뭐를 쓸 거냐? 우리 가족의 연령대와 성격과 또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쓴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능력을 대해서 쓴다든지 다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항상 서두에서는 내가 지금부터 이 글에서는 무엇을 쓸 것입니다 하는 것을 축약해서 독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서두에서 독자를 못 끌어들이면 내 수필 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 누구 빼고 내 아들, 딸, 내 배우자 빼고는 읽을 사람 없어요. 서두에서 저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두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서두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잘 쓰려고들 하세요. 잘 쓰려고. 글을 쓰실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내 아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말을 하려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듯이 쓰세요. 괜히 거기다가 어려운 말 넣고 뭐 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글 쓰실 때는 그 한 문장이 쓱줄룩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 말씀, 석가님 말씀도 그건 제로예요. 가능한 한 문장이 두 줄을 안 넘어가게 쓰세요. 단문이 좋습니다. 복문 쓰면은요, 복문은 글을 많이 익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지, 복문을 써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를 든다면, 요즘에 종편 시사 토론하는데 패널들 많이 나오죠. 변호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난 그 사람들 보면 참 재주 좋아요. 쥐가 변호사면 변호사도 모든 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전문 변호사 한 번 처리하면 뭡니까? 교통이죠. 그 사람은 교통밖에 몰라요. 또 누구? 이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패널로 나오는 놈들은 저 욕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알아요. 오늘은 뭐 무슨 연예계 얘기했다가 내일은 뭐 무슨 뭐 어디 깡패 얘기했다가 내일은 뭐 무슨 경제 얘기했다. 언제 지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보고 하느냐? 미리 써온 원고복 외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패널들 하는 거를 몇 군데도 제가 건의한 적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데 변호사 저 전문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경제도 알고 문화도 알고 뭐 연예도 알고 스포츠도 알고 다 알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그래 이제 그 사람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사람들 한번 얘기하면요 보통 한 3분 내지 5분 얘기합니다. 제 차례 들어오면요. 그런데 한 번도 끝나는 게 없어요. 뭐 했고 그리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나중에 그거를 한 문장으로 그대로 써놓고 보면 말이 안 돼요. 문장으로 해놓으면 말할 때는 되는데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것도 들어갔다 저것도 들어갔다 이거 완전 개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적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언어 표현도 순화가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젊은 친구 하나 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텔레비 뉴스 같은 걸 안 보는데 제일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게 트로트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회 보는 친구 하나가 붐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나이 40살 된 놈입니다. 이제 40살 정도 된 놈이에요. 김영옥 여사 탤런트 몇 살입니까? 그 양반? 87인가 돼요. 김영옥 씨 이따 일어납니다. 저희 애비보다도 나이 많은데 김영옥 씨라니.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 하든지 선배님 하는데 김영옥 씨 싸가지 없게. 그래서 TV 조선으로 제가 문자를 5개 프로그램으로 보냈습니다. 저런 놈을 잘라라. 저렇게 무식한 놈을 어떻게 저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젠가 또 누구 나오니까 한 80된 사람을 또 시하더라고요. 무슨 시? 자, 우리 손주가 저한테 한파람 씨 그럼 똑같이 똑같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걔가 다른 건 잘할지 몰라도 인성이 틀려 쳐먹은 겁니다. 그래서 전 그걸 인성이 틀려 쳐먹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지금 107살에 먹은 김영석 선생님이요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신율이라는 명지대 교수하고 그런 정식 교수도 아닙니다. 특임 교수 하는 놈인데 그것도 하는 친구인데 그 의뢰를 놓고요. 지가 패널로 이제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텔레비에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전화해가지고 방송국에 TV 주소 전화해가지고 담당 CP 바꿔라. 저 자식 저렇게 못된 놈이 저런 놈이 어떻게 교수부 패널이냐. 지 애비 앞에서 무릎 꿇고 저기 하고 이거를 이렇게 걷어올리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직접 전화를 해. 저 자식 빨리 끊어내라고. 아니면은 PD들 뭐 하는 거냐. 잡아 끼워라. 저런 놈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인데 보세요. 어쨌든 저기를 했을 때는 본문으로 하지 말아라. 1시간에 5분 동안을 끝나지 않고 한마디로 하는 거는 이것도 들어가서 나중에 말 안 돼요. 본문으로 하면은 탈난다. 그 다음에 내가 글을 무엇을 쓰는지 중심 사상을 제시해라.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우리 말을 할 때도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어떤 수준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 조회할 때 어디입니까? 조회대 위에
올라가면 제일 겁났어요. 이 새끼들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저보다 많은 교장이 옆에 서 있는데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서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큰 말씀 안 하시고 참 잘못한 놈을 가서 또 잘해봐.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나한테 한 대 뺨 때리고 그러는 것보다 와서 도닥여 준 사람이 훨씬 더 저게 보이거든요. 말을 표현하는 것도 매력적으로 가능한 좀 표현해야 돼요. 말을 표현할 때도. 그 매력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뭐를 쓰라는 얘기 아니냐면 미사용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솔한 말을 써라. 괜히 어려운 말 쓰려고 하지 말고. 온라인 들어오신 분은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할 때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암시적으로 살짝 하면 그게 더 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왜 이런 얘기하면 조금은 또 성 뭐 문제가 될까 봐서 저기인데 그 아름다운 탤런트들도요 나와서 배꼽을 보이고 그러는 것보다는 옷을 이렇게 입고 살짝 가려서 보일 듯 말 듯 할 때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있어요. 마찬가지로 표현도 직설적인 표현하지만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딱 올려주래요. 자, 우리가 에밀리족이 꽝 울린다. 내가 얻어맞은 거 아니죠? 근데 그게 옹옹옹옹 이렇게 하죠. 그게 맥놀이 현상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목과 상관성 있는 서두를 만들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서두의 유형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서두의 유형은 교재 보면은 116페이지에서부터 124페이지 서두의 유형 여러 가지 나온다. 이거 대학교 뭐 무슨 국문학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거 뭐 공예적이 하신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스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걸 가져와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살다 보면 제가 이제 느끼는 것 때문에 저기인데요. 살다 보면은 참 고통스러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그 이제 생고, 태어날 때의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들었을 때의 고통, 죽었을 때 이제 사별하는 고통, 그 다음에 이별하는 고통, 그 다음에 미운 사람에 대한 증오하는 이런 고통, 그 다음에 원하는데 이루지 못한다, 고득불고,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욕심, 예를 들어서 식욕, 성욕, 뭐 수면욕, 뭐 이런 욕심, 여기에 이제 오음성고. 참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면은 불자가 됐든 불자가 아니 됐든 제가 볼 때는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만 벗어나면은. 근데 이거 말로는 하는데 잘한대요. 남한테는 또 잘합니다. 이런 때는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아픔인데 이런 아픔 잘 견뎠는데 막상 내일이 되면은 합리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보통 우리 중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우리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써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거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또 오늘 5장과 6장의 내용의 책의 내용 저기하고 이제 오늘 이 복사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우선 저거부터 할때 뭘로 해요? 엄동설하의 천지 강영란 선생님 안 오셨는데 사이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나 좀 얹어주세요.
저 자료를 보내십시오 했는데 제일 많이 보내시는 게 강영란 선생님 또 하나 보내주시기 또 있습니다. 있고 우리 부관장님이 어딘가 그저께 하나 이제 보낸 거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엄동설한 철길 심리사랑이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원래 이 강영란 선생님이 한 걸 보면 엄동설한 철길 심리 사랑 네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저로서는 조금 고쳤으면 싶어서 저기 되는데 우선 강영란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그 글에 서두 쪽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그럴게요. 예. 내가 6살 되던 2월에 남동생이 태어났다.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어서 할아버지는 3대 독자인 아버지를 일제강점기에 중학교 3학년 때 장가를 보내셨다. 21의 날 낳으시고 군에 입대하셨다. 어머니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셨다. 낮에는 살림하시면서 길쌈을 하셨고 밤에는 군용 양말을 사다 끌러서 가족들 스웨터나 장갑을 뜨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4, 5살 나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어머니가 밤이나 낮이나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예. 지금 요 제목을 보면 요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엄동설한 철길 심리 사랑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엄동설한이 첫 번째고 철길이 심리 사랑 네 가지 의미가 너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아서 그냥 엄동설한의 심리 철길 왕복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 사랑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금 네 가지를 의미를 갖는 거를 세 가지로 이제 줄인 셈입니다. 그리고 첫 줄이 지금 강 선생님의 이 글에 쓴 주제 내용은 7살 때 그 엄동설안에 심리길을 오갔던 그 기억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6살 때 남성에게 태어난 건 그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7살 때 엄동설안의 심리 철길을 오갔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렇게 심리 철길을 오간 거 요걸 주제로 했다는 걸 밝혀주었습니다. 첫 문장에. 이렇게 하면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6살 되던 해 2월에 남동생이 태어났다.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으로 아버지는 3대 독자였다. 그런 이유로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중학교 3학년 된 아버지를 혼인시켜줬다. 일찍 혼인을 하셔서 21의 날 낳으시고 군에 입대하여 어머니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롭게 혼자 지내셨다. 강쌤 부치는 일제 때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결혼했는데 저도 6.25 전쟁 때문에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피난 때문에 그만뒀다가 9살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해서 저는 국민학교 1학년을 3년 다닌 사람입니다. 재수를 저는 일찍이 재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1년 재수해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초등학교에서 2학년을 못 올라가서 3년 했다. 자, 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요 6.25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때 못 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고 저보다 나이 많은 애가 같은 학년에 6살 더 많은 애가 있었습니다. 6살.
6살이 더 많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걔네 할아버지가 한학을 하셨는데 손주를 빨리 봐야 된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보다 6살이니까 한 17, 8에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1년 되니까 애를 낳더라고요. 걔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때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 장가 가시고 그렇게 빠르긴 해도 그렇게 빠른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어찌됐든 거기에 빨간 걸로 쭉 해서 좀 바꿔놨습니다. 바꿔놨고 그 어머니가 자, 요즘 같으면은 강생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요즘 같으면은 젊은 세력들이 그 시부모님의 어린애 하나 모시고 계속 살려면 보침 싸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렇게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데다가 먹고 살기 위한 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군용물을 사다가 풀어서 가족의 스웨터나 장갑을 뜨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겨우 4, 5살이던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어머니가 밤낮을 불문하고 쉬는 모습을 봤던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가셨는데 그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온라인 들어오신 분은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대화할 때만 쓰고요. 오디오 그 마이크 돼가지고 그 표시를 딱 꺼주세요. 예, 그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첨부사항으로 했던 게 제목에서 사랑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첫 문장을 거기다 삽입을 한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첫 문장을 갑자기 8살 무렵에 엄동선의 심리철길을 오갔던 기억이다. 이게요, 도시에서 심리를 오갔던 게 아닙니다. 이 강쌤은 시골에서 그 충청도 예산에 시골에서 철길로 그 심리를 가서 동생 분유를 사오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철길이니까. 왜냐하면 철길에 뒤에 차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정 부분의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내서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에서 약간 수정했더니 했으니 참고하세요. 전체적으로 원래의 내용과 수정한 내용을 견주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강쌤이 했던 거하고 제가 고쳤던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좀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지금 서두입니다. 서두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의 맨 위에 그 한 단락 좀 읽어봐 주세요. 또 읽을까요? 예. 아버님이 제대하시면 얼마 있다가 직장 따라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은 서울로 이사를 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골에서 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5살이 되자 할아버지가 거하시는 사랑방에 앉은 데니 작은 책상을 손수 만드셔서 할아버지 책상 앞에 놓았다. 예. 거기서 이제 저는요 조금 문장을 좀 바꿔봤어요. 군에서 제대 후 얼마 있다가 아버지의 직장이 서울로 정해져서 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 남동생은 서울로 이사했다.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았죠. 왜 아들, 딸 다 데려가지 못하니까 좀 큰 애들은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전 먹고 그런 애들만 데려가는 경우가 그랬었습니다. 그때 나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내가 5살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기거하시는 사랑방에 앉은뱅이 책상을 손수 만들어서 당신이 쓰던 책상 옆에 놓았다. 여기서
선생님은 저 할아버지가 계속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왜 보통 우리가 어른들을 표현할 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당신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라고 바꿔봤고 쓰였다.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저는 그리고 그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도록 그 책상을 놀라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한글 배우라고 아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칭어 한 문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함으로써 신처럼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문장에서 한 차례 높이는 쪽으로 유도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문장에서 할아버지를 세 번 존칭 표현하여 지나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죠. 원래 쓰신 문장을 보면은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5살이 되자 할아버지가 기거하시는 사랑방에 앉은 맹이 책상을 손수 만드셔서 책상 앞에 놓았다. 자, 요게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에 께서는 하시는 만드셔서 세 번을 높여놨습니다. 높이는 건 가능한 한 번만 높이세요. 한 번만 높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문으로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한참 운동장에서 노는데요. 애들이 그러더니 야, 너 선생님이 오래.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교무실에 들어갈 때는 몇 학년 몇 반 누가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저는 높임말을 쓴다고 한 사람께서 백준기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웃더라고요. 야, 네가 너를 높이는 놈은 처음 봤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아주 어디서든지 그 얘기만 하면은 진땀이 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안 좋다. 가능한 한 윗사람이나 또는 성현 같은 것을 성현 같은 분들을 표현할 때 한 번만 하십시오. 또 하나의 문장에서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나는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살짝 바꿔 쓰니 참고하세요. 한 문장에서 잘못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쓰면 한 문장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2번, 3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가능한 해야 합니다. 자, 제목에 할아버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가능한 한 그 내부에서 할아버지라는 얘기 안 쓰는 게 좋겠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문단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강 선생님. 5일장 날 큰 종이 두루마리를 들고 오시더니 대청에서 창칼로 공책만하게 잘라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녹군으로 매서 두툼한 공책을 손수 만드셨다. 만년필로 자대고 줄을 그어 뇌목하니 큰 공책을 완성하시는 할아버지를 종알대며 졸졸 따라다녔다. 손으로 만든 공책이 엉성해 보이시는지 할아버지 방석 밑에 넣고 이틀 정도 깔고 앉아 계시다가 꺼내면 차분하고 예쁜 공책이 되어 있었다. 예. 그런데 원래 강 선생님이 쓰셨던요. 예. 몇 장이냐면은 세 번째 줄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에 거기요. 그어 네모칸이 큰 공책을 완성하시는 할아버지를 종알대며 졸졸 따라다녔다. 손으로 공책을 손으로 만든 공책이 엉성해 보이시는지 할아버지는 방석 밑에 넣고 이를 깔고 앉아 계시다가 꺼내면 차분하고 예쁜 공책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때부터 요 안에 어찌됐든 요 문단에서 공책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어요. 공책이라는 말 조금 줄여 쓰고 싶어가지고 한두 번에 줄이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꿔봤냐면은 5일장 날 큰 종이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오셨다. 이게 할아버지가 사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더니 대청에서 창칼로 공책만한 크기로 잘라서 여러 장을 겹쳐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녹그루로 메어 두툼한 공책을 만들었다. 이제 여기다 저도 이제 지금 해놓고 그러니까 두툼한 공책을 만들었다 하지 말고
두툼하게 만드셨다. 공책을 빼고 두툼하게 만들었다. 두툼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공책이 2번 반복되는 걸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차를 대고 만년필로 가로 세로로 줄을 두어 네모칸을 치는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종아리했다. 손수 만든 공책이 엉성해 보였던지 이를 이틀 정도 방석 밑에 깔고 앉아 있다가 꺼내면 차분하고 예쁜 공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책이 2번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 저거를 읽어봐 주세요. 아침밥을 먹고 할머니하고 백열등 전구를 양말 뒤꿈치에 넣고 양말 깁는 것을 배우고 있으면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부르셨다. 글씨는 크게 쓰면서 연습해야 예쁜 글씨를 쓸 수 있는 게야 하시면서 한글을 가르쳐 주셨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 같다. 예, 강쌤이 저 쓰신 전구를 그저 백열 전구 그걸 예. 양말 구멍이 난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꾸며놓은 건 저도 어려서 어머니가 하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저 추억인데요, 그것도. 저 하는데 거기서요 보세요. 저 지금 보면은 그 무렵 아침밥을 먹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요거를 저 한 문장을 삽입을 해봤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는 시간 나는 대로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려겠다. 아마 할머니가 이제 그 어린 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치는데 그 중에 양말 꼬매는 것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따금 밥을 먹고 할머니하고 백일등 전구를 양말 뒤꿈치에 놓고 저 양말 깁는 법을 배우려고 할 때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부르셨다. 근데 꼭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할아버지가 불렀던 거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불렀느냐?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가면 한글을 가르쳐 주시곤 했다. 한글 가르쳐 주는 게 글씨는 크게 쓰면서 연습해야 예쁜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게야 하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댔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며 이르는 대로 순종해지십다.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부드러운데 강세에 보실 때는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고치세요. 네. 그 다음에 다음 2문장이 끝나는 형태가 동일한다. 여기서 원래 저 강세님이 쓴 걸 보면요. 원래 쓴 거에 맨 마지막에서 2번째 줄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댔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 같다. 지금 보면 조금 읽으면 이상하시죠? 뭐가 이상하냐면 것 같다가 위에 문장 아래 문장이 똑같아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는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 살짝 표현을 바꿔서 좀 바꿔주는 게 좋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장 왜 일반적인 문장은 뭐뭐이다, 뭐뭐한다, 했다. 그게 문장마다 전부 이다, 했다, 먹었다 이러면은 조금은 진부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생이 둘 지나고 연년생으로 여동생이 태어났다. 할아버지께서 엄마 보러 가자고 하시면서 나를 데리고 서울에 가셨다. 처음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간다는 마음에 신이 났다. 그 당시 증기기관차인 완행열차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해서 콩나물 시루 같았다.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 손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 손을 꼭 쥐고 따라다니던 기억이 난다. 예, 남동생이 돌 지나고 하지 말고 그냥 남동생에 이어 연년생으로 여동생이 태어났다. 그 무렵 할아버지께서 엄마 보러 가자면서 나를 데리고 서울에 가셨다. 기차를 타고
처음 서울에 간다는 마음에 신이 났다. 그 당시에 정기기관차인 완행열차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해서 콩나물시로 갔다.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 손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 손을 쥐고 꼭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롭다. 기억이 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새롭다는 게 조금 표현이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이라는 곳에 부모님이 살고 계셨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신기했다.
그다음에 서로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 하나를 두 장의 서류에 걸쳐서 찍는 것을 그런 도장, 저는 할인, 봉인 뭐 이런 것들, 또 밀봉 한 자리에 찍는 것은 봉금, 봉쇄, 봉인. 보통 우리 옛날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넣어서 찍을 때는 편지 봉투에다 넣고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이고 도장을 꽉 찍어서 보내줬어요.